만들어진 것 같아서 아쉽게도 오늘 이제 신지은 박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갑자기 이제 못하게 됐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좀 이런 우주에 대한 엔지니어링 정책으로는 좀 얘기들이 많이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STS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스카이랩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 영상을 공유를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보이죠? 예. 제목은 탐험에서 과학으로 이제 스카이랩 프로젝트입니다. 스카이랩 프로젝트는 1973년부터 79년까지 있었던 미국의 우주정거장 프로젝트고요. 우리의 기억에는 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스카이랩이라는 프로젝트는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큰 실험실이 있지만 구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일종의 스페이스 스테이션은 살류트가 있었고요. 그 직후에 스카이랩이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는 인간이 좀 길게 체류하는 공간으로서의 이제 우주 정거장으로 만들어졌고요. 제가 맨 처음에 궁금증을 가진 거는 여기에 이제 레버러토리라는 실험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에서 맨 처음에 이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STS에서 이제 실험실 학이라는 게 생겼고 관심이 많아졌을 때 우주 실험실이 생겼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관심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우주인 한국 최초 우주인 사업에 이제 참여를 당시에 2006년도에 하면서 우주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과학자가 활동하는 공간으로서의 우주, 그리고 우주에 지어진 실험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학 지식이 생산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서는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에 실험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을까? 뭐 이제 이런 질문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주 개발이 1957년 스푸트니크 1호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주라는 공간 자체의 의미는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과학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고 또 체제 경쟁의 장이기도 했죠. 한 오랫동안. 그리고 탐험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미지의 공간에 인류의 어떤 현존을 넓히는 의미로서의 우주의 의미가 있고 또 상업화된 공간으로서의 우주가 최근 또 가능성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밀리터라이제이션 오브 스페이스 해서 이제 군사화된 우주. 우주가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주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실험실, 과학자가 활동하는 과학의 공간으로서의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이제 여기에서 시작됐고요. 달 탐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969년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에 착륙했을 때 임무들을 보면 이제 과학의 임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미국 성조기를 꽂고 그리고 첫 인류가 달에 발을 밟았다. 그래서 미국의 뭐 달 탐사 경쟁에 승리로 끝났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주인이었던 사람들은 뭔가 그 우주인 선발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초인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탐험가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 못한, 그러니까 남극도 과학자가 가기 이전에 탐험가들이
이제 처음에 남극점을 가기도 하고 북극점을 가기도 하고 했었던 것처럼 이 달에 처음 인간이 가는 것도 어떤 과학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어떤 공군 조종사라든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 탐험가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스카이랩 프로젝트는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랩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 스카이랩은 이제 미국의 최초의 우주 정거장이고요. 73년부터 9년까지 여기 보시는 이 사진에서처럼 떠 있다가 이제 79년에 지상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73년과 4년에 세 번에 걸쳐서 9명의 우주인들이 이제 체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명은 79년까지인데 방문은 74년이잖아요. 74년부터 79년까지는 사실은 우주인 임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스카이랩은 탐험의 대상으로서의 우주에서 과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우주에서 있는 트랜지션의 공간이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활동의 시초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탐험에서 과학으로 전이되는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스카이랩이 가지고 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미로서. 그래서 보면은 탐험과 과학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전의 탐험에 대한 의미에서는 일종의 스페이스 스크래프트 그리고 파일럿 이런 사람들이 스페이스 또 쉽이라고도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은유적으로 탐험선 그리고 거기를 탐험하는 탐험가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가 이후에는 이제 레버러토리, 사이언티스트 이런 곳을 이제 우주의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 이 전이 과정에서 스카이랩이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이따가 이제 상수를 하겠지만 이전에 쓰였던 아폴로 계획에 쓰였던 탐험으로 수단으로서의 아폴로 달 로켓이 모디파이드 수정 이제 개조가 돼서 레버러토리가 되고 그리고 파일럿과 사이언티스트의 중간 단계인 사이언티스트 에스트로넛이라는 우주인의 구분이 처음 이때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주 정거장 그리고 우주 실험실이라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우주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제 베르너 폰 브라운 독일의 이제 엔지니어는 처음에 이제 요 스페이스 프론티어라는 책에서 원래는 이제 63년에 나온 책인데 40년대, 30년대 그 굉장히 우주 개발 초창기에서부터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정거장,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에 어떤 구조물을 짓고 거기서 영구히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 구조물은 과학자들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을 수도 있겠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호텔을 지을 수도 있고, 뭐 군용 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지을 수도 있을 텐데 페르너 폰 브라운이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짓는다면 그것은 가장 과학자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겁니다. 거기서의 의미 부여는 그러니까 이 prolonged weightlessness 그러니까 무중력 환경, 무중량 환경을 지상에서는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유낙하 할 때 무중량을 어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유낙하를 무한정 지구상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30초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길게 무중량을 이렇게 자유낙하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런 무중력 탑이 있는데 거기서 기껏해야 뭐 분 단위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주 실험실은 그런 웨이트리스니스라는 무중량 환경을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실험 장치이자 실험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우주 방사선 그것도 지상에서 이제 대기에서 이제 차폐에 따라서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주 방사선도 얻을 수 있고
진공이라는 환경도 지상에서 굉장히 얻기 어렵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그런 거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극한 환경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실험 장치다. 그 공간이. 근데 이제 공간의 특성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폰 브라운은 만약에 이제 그게 생긴다면 뭐 과학자들이 커뮤니티를 이뤄서 굉장히 지금의 어떤 선 같은, 그러니까 입자 충돌기 유럽에 있는 그런 것처럼 과학자 공동체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거대 우주 실험실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우주 실험실, 과학의 공간으로서의 어떤 최초의 아이디어라고 이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현이 된 이 스카이랩 이름의 레버러토리가 부른, 물론 이제 폰 브라운이 스카이랩 프로젝트 초반에 관여를 했지만 사망한 이후라서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가 끝나고 여기에 이제 구현하는 데는 그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기만 했지만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뭔가 계속 관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이 스카이랩 레버러토리를 만들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과학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72년, 3년 아폴로 이제 17호까지 달 탐사에 대한 아폴로 프로젝트가 원래 19호까지 기획이 돼 있다가 베트남 전쟁이나 그리고 이제 달에 가서 뭔가 이제 이벤트들을 하면서 주목을 끌었지만 그 관심이 식어가니까 막대한 예산이 이제 투여가 되는 아폴로 프로젝트의 엑시트 전략이 나오게 되면서 18호, 19호가 계획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18호, 19호 남은 그 아폴로 프로젝트 탐험선을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이미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인력을 어떻게 갑자기 이제 다 해고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최초의 어떤 실험실로 한번 사용해 보자, 개조를 하자 해서 처음에 스카이랩이라는 이름이 붙기 이전에는 익스텐디드 아폴로라는 이름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폴로 X 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아폴로 익스텐션 시스템 이렇게 이름이 불리웠고요. 이거는 이제 제 문건을 다 찾아보니까 이름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아폴로 어플리케이션스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단위로 이제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에 비로소야 스카이랩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름은 이 실험실로 되고 여러 가지 과학 임무를 설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부터 이 스카이랩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인식은, 그리고 이제 문건에서 나타나는 개념은 우주에 집을 짓는다, 교실을 짓는다, 호텔을 짓는다, 그리고 어테스트 튜브다, 그리고 아파트먼트다. 그러니까 과학의 의미가 이 레버러터리라는 이 이름이 붙은 것만큼 그렇게 각인이 많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든 아니면 보고서든 이런 데서는 이제 미국에서의 최초의 우주정거장의 의미 부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과학하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바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과학의 어떤 자들이 활동하는 실험실로의 그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이제 볼 건데, 일단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정의입니다. 첫 번째가 우주에서 활동하는 과학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왜 인간이 굳이 우주에 나가서 실험을 해야 되느냐, 그런 가치들에 대한 고민들이 묻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인 탐사가 아니라 무인 탐사로 해결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인간이 굳이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실은 이 스카이랩 프로젝트가 아폴로 프로젝트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의 과학자가 우주에 간 것은 이제 1973년 아폴로 17호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해리슨 슈미트라는 지질학자가 처음 이제 과학자가 되면서 이미 스카이랩에 탑승했던 우주인을 선발하는 거는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제 1962년, 69년 아폴로 프로젝트인데 이미 이 스페이스 리서치라는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폴로 미션에는 한 명 정도의 과학적인 능력과 이제 트레이닝을 한 사이언티스트 애스트로넛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리뷰 이 보고서에 처음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보면 이 사이언티스트 애스트로넛은 사이언티스트와 애스트로넛 둘 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을 과학자로 훈련시키기보다는 과학자를 이제 어떤 파일럿으로 훈련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처음에는 많이 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임무를 설정하면서 네 가지 타입의 과학자를 이제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애스트로넛, 사이언티스트 패센저, 그라운드 사이언티스트, 애스트로넛 옵저버스 이렇게 네 가지 이제 유형을 구분을 하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파일럿 애스트로넛이랑 그라운드 사이언티스트는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탐험가나 어떤 그 파일럿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과학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라운드 사이언티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지상의 과학자들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사이에 있는 애스트로넛 옵저버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패신저 그리고 이제 사이언티스트 애스트로넛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데 여기 가만 보면은 애스트로넛 옵저버는 애스트로넛인데 그러니까 파일럿에 가까운 사람인데 과학의 임무를 관측을 하는 정도의 임무를 하는 사람.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패센저는 사이언티스트에 가까운데 임무에 동승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일럿 그 기기의 어떤 조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돕거나 이제 패신저에 가까운 거고 사이언티스트 애스트로넛은 사이언티스트와 애스트로넛의 둘 다의 훈련을 다 받은 어떤 새로운 유형의 과학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인 후보 시절에 임무는 과학 임무인데 굉장히 강도 높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 일종의 암묵지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과학의 어떤 과학자로서의 활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이제 결국에는 그게 과학 지식의 생성에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바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과학 지식을 생성하는데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로운 과학자의 어떤 유형이자 그리고 과학 지식의 생산의 어떤 새로운 타입이 아닐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시작 단계 이 미국에서 디파인을 할 때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카이랩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제 실제 이제 과학자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3명이 탑승하게 되는데 2사람은 이제 공군 조종사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갔던 사람이 조셉 커윈이라는 의사입니다. 이제 MD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과학적 임무로 과학자로 사이언티스트 애스트로넛으로 이제 처음 이제 스카이랩 2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이제 두 그룹이죠. 테스트 파일럿과 이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MD, 요 커민이라는 사람의 나중에 이제 테스트모니, 그 국회 같은 데서 이제 의회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불러다가 증언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약간 이 스카이랩, 이 실험, 과학 활동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이제 콘라드나 웨이츠 같은 이 파일럿들은 오히려 과학자보다 더 이 실험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솔라 피직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처음 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 커위는 이제 과학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거꾸로 거기에서의 과학적인 임무 부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e will be up there for a long time. I think you better put a 15 first star on the flag. 여전히 그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깃발 꼽는 거를 스카이랩 프로젝트 자기는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트랜지션 피어리드에서는 실제로 과학 임무를 담당했던 사람조차도 과학 임무에 대해서의 어떤 그 엄밀함과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파일럿에 임무한 이제 했던 사람들이 과학 임무를 더 강조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 이후에는
사이언티스트 애스트로넛이 실제로 이제 과학자로서의 수행하는 임무들이 이제 중심이 되면은 이제 거기서 쏟아지는 이제 논문들. 최근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이라는 행사에서 국제정거장에서 생성된 그 논문들을 갖고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서 지형도를 만든 그림을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여기다가 실지는 못했는데 지식이 굉장히 폭이 넓고 거기 휴머니티나 어떤 인문 사회 쪽 영역도 굉장히 상당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요 시절에는 그 과학 임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왜 다시 넘어가? 우주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랜지션 기간 동안 이 스카이랩 프로젝트를 통해서 과학자와 가 그 우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정의, 임무에 대한 정의, 그리고 하드웨어가 어떻게 그 모디파이드해서 하게 됐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리뷰를 통해서 앞으로 연구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이제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로버트 콜러라는 이제 생물학자에 대한 이제 연구가가 일찍이 랜드스케이프스 앤 랩스케이프라 그래서 그 어떤 실험실, 근데 이 콜러가 봤던 것은 그 실험실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콜러가 봤던 거는 그 실험선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생물학과 관련된 실험선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어 멀미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현장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이제 실험실로서의 배를 운용을 하고 그 안에서 지식 생산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나.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컷을 보면은 더 모던 인벤션 오브 레버러터리는 뭐라고 해석될 수 있냐면은 플레이스리스, 플레이스레스. 그러니까 특정한 실험실에서 재현됐던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 그런 공간적 특성을 벗어나서 유니버셜한 게 통용이 되는 것이 증명이 될 때 이제 그게 과학적인 지식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실험실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로컬리티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거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과학 지식의 보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제 우주정거장이라는 곳은 이 어떤 로컬리티가 굉장히 강하죠. 사실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무중력 환경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지상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우주 정거장에서만 재현이 가능한 그런 실험들인데, 그런 것들의 로컬리티를 어떻게 엘리미네이트를 해서 지식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스트로넛 사이언티스트, 그 사람들의 실제로 어,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리고 우주 정거장이라는 그 아주 좁은 공간에서의 기기의 뭐 조작이랄지 또는 그라운드 사이언티스트와의 통신 과정에서 대리 수행하는 실험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그 논문들도 ISS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과학 지식으로 그게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프로세스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우주 정거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보면서 연구를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모던 레버러토리랑은 조금 스페이스 스테이션은 다른 성격의 어떤 유형의 새로운 레버러토리 사이언스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연구를 처음 이제 관심을 갖고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책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거 했던 거를 오늘 발표하면서 발전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발표드려서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발표 해주신 안영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그 원래 프로그램대로 하자면은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지은 박사님께서 오늘 발표에 참여를 못 하시게 됐고요. 혹시 자료집 그러니까 받아보셨으면은 자료집에는 그 발표문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미국에 있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성립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가 담겨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발표문 살펴보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카이스트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정승미 박사님께서 사회적 우주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승미입니다. 최영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오랜만에 과학기술학회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사회적 우주인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한국 우주인 배출 사업, 우주인 사업에서 한국 우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인 사업은 한국 국민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보내 과학실험과 대중활동을 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사업으로 2004년 과기부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그 이후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 주관기관으로 SBS가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었고 2006년 4월 21일부터 약 3개월간 대국민 공모 형식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36,206명이 지원하였고 지원자들은 4단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2006년 크리스마스에 이소연 박사와 고산 씨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약 1년간의 훈련을 거쳐 2008년 4월 이소연 박사가 소유주 로켓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면서 첫 한국 우주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몇몇의 주요 행위자가 등장합니다. 사업의 제안자였던 과학기술부, 사업을 수행했던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한국사회, 가장 주된 행위자이며 주간 방송사였던 SBS는 한국 사회와 다른 행위자들이 이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행위자가 생각하는 우주인 사업과 우주인은 서로 달랐으며 이로 인한 논란은 우주인 사업 초기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인 사업은 소시오테크니컬 이미지너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소시오테크니컬 이미지너리란 한 사회 내에서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자이러블한 미래, 좋은 사회에 대한 전망을 말합니다. 스테판 힐 가르트너는 소시오테크니컬 뱅가드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를 좀 더 세부화시킵니다. 소시오테크니컬 뱅가드는 소시오테크니컬 이미지너리보다 좀 더 작은 개념으로 특정한 과학기술적 상상이 공유되는 비교적 작은 집단을 말합니다. 각각의 뱅가드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뱅가드들의 비전이 한 사회와 같은 큰 집단에 공유되게 되면 그 사회의 과학기술적 상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주인 사업은 여기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주인 사업을 과기부, 항우연,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주인에 대한 이미지의 충돌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사업의 제안자이자 주관자인 과기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즉 Science Loving Korea를 꿈꾸며 우주인 사업을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고 우주인을 과학 홍보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우연은 우주인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였던 앞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우주인 사업을 연구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우주인이란 연구자이자 우주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우주인을 우리도 가짐으로 그 나라와 똑같이 선진국이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인은 다른 나라가 가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나라의 우주인과 같은 영웅과 같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뱅가드들은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인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 속에서 한국에서 우주인은 어떻게 실제하는 존재로 구성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에 언론에서도 공공연하게 먹튀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으며 국감에서도 대놓고 이소연은 우주인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한국인 최초 우주인 타이틀을 얻었다라고 말했으면서 동시에 우선 우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해준다니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좀 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우주인 사업에 대한 댓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주인으로서의 일을 안 했으니 우주인이 아니라 우주 여행객, 우주 관람객이다. 여자라서 뽑혔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안 된다. 여자를 뽑으면 안 된다. 민간인도 다녀온 우주 여행이자 우주 관광객이다. 전문가 아니다. 우주비행 참가자다.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다. 예전에 미국 소련 다 했던 거 아니냐 하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야말로 한국 우주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그 실제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벌가와 월크만은 그들의 책에서 타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타자와의 거리를 통해서 타자가 다르게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면대면 상황에서는 상대방은 완전히 실제하지만 면대면에서 멀어질수록 상대방과의 소셜 인터랙션은 점진적으로 익명화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들의 친구 헨리라는 친구를 그냥 영국인으로 전형화할 때 예를 들어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내가 헨리를 내 친구 헨리가 아닌 얘는 영국인인 헨리라고 이해할 때 헨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얘가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대면 상황이 늘어날수록 헨리는 그냥 이명적인 영국인 헨리가 아닌 내 친구 헨리로 나에게 실제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인이란 전형처럼 반복되는 것들은 제도화되어 사회 내, 개인 내에 각인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우주인이란 반복되지 않았고 우리 사회 내에 처음으로 등장한 존재였기 때문에 제도화 또는 전형화되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위에 의해서 헨리가 전형화된 존재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우주인은 이소연 박사는 간접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제도화된 지식을 통해서 한국 우주인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한국 우주인은 한국 우주인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전형화되어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러 전형들이 바로 앞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주인, 우주여행객, 연구자, 전문가,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우주인이란 1. 우주 비행을 위하여 특수훈련을 받은 비행사 2. 공상과학 소설 따위에서 지구 이외의 천체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지적인 생명체라고 정의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 우주인이란 외계인을 의미했었으며 1958년 기사에서야 처음으로 대기권 외부로 여행할 우주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우주인이란 표현이 우리가 지금 익숙한 의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등 참 많은 나라에서 우주인이 탄생하였고 이제는 스페이스X와 같이 민간 기업에서도 지구 밖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매우 다양한 우주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우주인이란 한 종류로 전형화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우주인 애스트로넛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첫 우주인을 갖게 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 또는 영화나 책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져 온 우주인의 이미지는 예전부터 매우 공고하게 존재했습니다. 이소연 박사의 인터뷰를 보아도 어릴 때 SF 영화를 좋아했고 그 속에는 수많은 남자 과학자들 중에 꼭 한 명의 여성 과학자가 있었다면서 그 여자 박사님을 좋아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주인 사업 지원 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여기 계시는 안영준 박사님 또한 우주인 사업 지원하셨을 때 우주는 만화 영화나 공상 만화 영화 속에서 파란 눈의 외국인이 우주에 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주인 사업 이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SF 영화는 98년의 아마겟돈이었고 인디펜던스 데이와 딥임팩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영화들의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지구가 전 인류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우주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자신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구합니다. 이러한 영화에서 그리고 미국 문화에서 우주인은 항상 문제의 해결사였고 영웅이었고 또 미국 또는 세계의 구원자였습니다.
이러한 애스트로넛의 이미지는 나사에 의해 만들어져 미국 대중문화를 통해 강화되었고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한국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어린이 책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우주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 책들에서는 미국 우주인이 세계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대표하며 미국 우주 프로그램이 세계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대표합니다. 내용상 굳이 국가의 표시가 필요 없는 책들이나 그림에서도 나사의 로고나 성조기가 그려져 있는 우주선과 우주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의 우주인이란 애스트로넛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에서 우주인이란 미국의 우주인과 같이 문제 해결사이자 영웅, 그리고 세계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에서의 우주인과 우주 비행에 대한 이미지는 공고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애스트로넛과 별도로 자신들의 우주인을 만들어 온 국가가 있죠. 소련, 현재의 러시아의 코스모넛입니다.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의 목적은 Conquering and Mastering of Space로 코스모넛은 소련의 뛰어난 과학기술 시스템의 그저 한 부분으로 규정되었고 거의 자동화된 우주선 안에서 매우 작은 역할만이 코스모넛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코스모넛은 flying on board a spacecraft rather than flying a spaceflight 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리 가가린에게 주어진 인스트럭션을 요약하면 Do not touch anything 이러한 이 한 문장이면 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인류의 대표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미국의 애스트로넛과 Do not touch anything의 코스모넛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주인이란 한 단어로 이들 모두를 불러왔지만 사실 우주인이란 하나의 존재가 아니었고 각 사회에 맞춰 사회적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온 존재였던 거죠. 알다시피 우주인 사업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후보는 러시아 소유주호에 탑승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선발되었고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선발, 비행까지 있어서 모든 부분을 러시아의 규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스트로넛과 코스모넛의 사이에서 한국 우주인은 코스모넛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주인에 맞추어진 한국에서의 우주인의 전형화 속에서 코스모넛에 더 가까운 한국 우주인은 그 자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전형화는 관광객이라는 전형화입니다. 우주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이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우주 비행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관광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통 관광객 모드라고 말하듯이 휴가를 간 여유롭고 목에 카메라 좀 걸고 있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우주 관광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전문 우주인이 아닌 우주 관광객, 우주 여행자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묘사해왔는지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헝가리 출신 미국의 사업가인 찰스 시모니는 2007년과 2009년 두 번의 우주여행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첫 우주여행이었던 2007년 한국의 미디어들은 찰스 시모니가 러시아 소유주 로켓을 이용해 국제우주정거장에 갔다라고 보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릴 거고 마사지를 받고 러시아 고전 영화를 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 여행 갔을 때 쉬고 놀고 즐기기 위해 하는 행동들과 참 비슷합니다. 동일한 비행에 대해 BBC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론들은 찰스 시모니가 6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았고 우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도 수행할 것이며 그가 볼 러시아 영화는 코스모넛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전통이라고 보도했는데 말이죠. 이처럼 한국 내에서 있는 여행자, 관광객이 가진 전형화는 애스트로넛의 전형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 관광객으로서의 한국 우주인 이소연은 본인의 즐거움을 위한 여행을 하고 온 것이었으니까요. 이 전형화는 애스트로넛의 전형화뿐만 아니라 연구자, 전문가라는 전형화와 더 큰 충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화 돼가는 과정은 이미 블랙박스화 또는 적어도 대중적 이미지로 둘러싸여 가려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수, 박사, 그런 지표 등에 집중할 뿐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고 얼마나 대충 읽었는지 꼼꼼히 읽었는지 수업을 잘 들었는지 그런 거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별도의 확인이 없더라도 그냥 사회적 지표가 이 사람의 전문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가 열리는 순간 그러한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열렸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사회적 지표를 기반으로 했던 전문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향후에는 한국 우주인을 우주 전문가, 우주비행 전문가로 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주인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선발 과정부터 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일반 대중 앞에서 수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전문가화되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른 전문가들과 달리 대중 앞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랙박스의 오픈은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문가화라는 블랙박스가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문가, 연구자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는 이렇지 않습니까? 랩코트 또는 실험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노벨상 수상자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최영석 교수님처럼 안경 쓰고 점잖게 앉아 계시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전문가, 연구자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주인 사업은 블랙박스의 오픈으로 이런 전형을 깨버렸습니다. 다른 전문가와 달리 너무 많은 모습들이 일반인 같은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진 거죠. 이 카툰을 보시면 네, 여기 전문가와 비전문가 여러분은 둘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우주인은 또한 여성이란 전형성을 바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소연 박사는 여성 우주인이지만 여성이기에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요구받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여성과학자가 어떻게 평가받았는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성과학자들은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과학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성과학자가 아닌 여성과학자였으며 바시는 12명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 메리아는 좋은 아내였다고 그렇게 기억됩니다. 만약에 여성 과학자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과학적 업적이 뛰어나더라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주인 사업에서도 이소연 박사에게 이상적 여성, 물론 이 이상적인 여성이란 말부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소연 박사가 러시아 훈련 중에 그리고 국제정거장에 머무는 동안 한국 음식을 다른 우주인들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크게 보도했으며 소셜 스킬과 밝은 미소 또한 이소연 박사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소연 박사는 우주인으로서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이돌 가수와 같은 마른 몸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으며 이런 여배우들 같이 작고 예쁜 얼굴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소연 박사는 분명 한국 우주인으로서 우주에 가고 우주에서 미션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성,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으로서의 전형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우주인은 우리 사회 내에서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이미 존재하는 우주인, 우주여행자, 전문가, 여성이라는 제도들의 전형성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그 실제에 대한 사회적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각각의 나라에서의 의미가 구성되어 가는 것을 엔지니어의 케이스를 통해 이미 경험했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안전모와 도면, 컴퓨터, 작업복 등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던 엔지니어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하나의 막연한 전형적인 존재가 아닌 각 문화와 사회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한경희 선생님과 게리 다우니의 Engineers for Korea와 같이 한국 엔지니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한국 엔지니어가 받아들여졌으며 그 외에도 Engineers in Japan and Britain, American Engineer in China 등등 각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서로 다른 존재들로 구성되었음을 인정되고 엔지니어링 컬처라는 하나의 아카데믹 필드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인은 어떨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스트로넛과 코스모넛을 다르게 인식하는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일본 우주인, 프랑스 우주인, 캐나다 우주인, 중국 우주인 이런 다른 나라의 우주인들은 과연 애스트로넛과 코스모넛 중에 하나로 규정될 수 있는 걸까요?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던 이 말레이시아의 우주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또 남자 우주인과 여자 우주인은 그냥 하나의 우주인이라는 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나라별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엔지니어와 달리 아직 우주인은 실제하는 존재지만 그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각의 사회에서 그 실제를 충분히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존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스스로 하나의 제도화가 되어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자체적으로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그들 자신의 우주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결과 그 우주인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우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우주인이란 미국과 러시아 전문 우주인이나 우주 관광객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애스트로넛으로 존재하는 한국의 전형화된 우주인이나 코스모넛 어느 쪽에도 정확히 속하지 않습니다. 우주 전문가, 항우연의 선임 연구원으로 불렸지만 전형적인 전문가와는 전문가화의 방법에서도 그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여성이지만 단지 전형적인 여성으로만 규정되지도 않습니다. 버거와 로크만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한 존재가 사회 내에서 전형화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반복 또는 면대면에 가까운 접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주인이 우리 사회 모두와 면대면에 가까운 접촉을 가질 수도 없고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한 우주인 만들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사회 내에서 우주인은 무엇인가, 한국 우주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우주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그 실체를 사회적으로 구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승미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예, 네 번째 발표까지 모두 마쳤고요. 이제 간단하게 토론 듣고 그 접속하신 분들 질문도 좀 받아야 될 텐데요. 일단은 그 줌으로 접속해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육성으로 말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다면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연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 리스폰스를 할 때 조금 같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이제 저하고 안호성 선생님 두 사람이 일단은 부탁을 받았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저는 뭐 특히 그 두 번째 발표자분이 이제 오지를 못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이어서 안호성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가면서 세 분 연사들이 발표자들이 이제 그 답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이제 안영준 박사가 처음에 우주 관련된 뭐 연구를 하겠다 뭐 이랬을 때 뭐 그런 걸 연구를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솔직히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STS 학회에서 세션까지 만들 정도로 이제 관심이 높아진 걸 보니까 상당히 이제 격세지감도 좀 느끼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의 그 STS 학자들이 과학기술학 하는 학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안영준 박사님 발표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이해한 바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70년대 스카이랩이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혼종적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 그러니까 애스트로넛 사이언티스트라는 혼종적인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는 모습을 포착하려고 한 그런 약간 좀 내로우한 그런 발표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오늘 두 번째로 발표하신 정승미 박사님 논문 그 발표가 어떻게 보면 좀 큰 맥락을 이루고 있고 이제 그 안에 약간 하나의 케이스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우주 관련된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대중문화에서도 이 우주인에 대한 표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들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The First Man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거기서는 이제 그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초기 파일럿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우주인이 등장을 하고, 마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은 이제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서 식물학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던 그 넷플릭스를 요새 틈틈이 보는데, 그 스페이스 포스라는 미니 시리즈가 있습니다. 약간 시트콤 같은 건데, 코미디죠. 이제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우주군 스페이스 포스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표상들이 이제 시기에 따라 가지고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안 박사님도 그렇고 이제 정승미 박사님도 나중에 안우성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그런 변화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모티베이션은 뭐냐, 그러니까 뭐가 이 드라이빙 포스가 돼서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제 생각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기술 발전이라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주로 나가는 게 상대적으로 쾌적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다음에 페일로드도 확 늘어나고, 예전에는 뭐 굉장히 제한된 뭐 사람하고 몇 가지 물건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이것저것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사람도 더 많이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변화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뭐 국제 정치적인 맥락이 있겠죠. 냉전기라는 맥락이 있고, 그게 탈냉전과 지금 최근에 이제 뭐 G2라고 하는 그런 시기로 들어오면서 우주를 어떻게 표성하는가. 이제 냉전기 때는 너무 또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나가면은 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이고, 그거는 이제 네 번째 발표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중립적이고 뭐 그 어떤 과학 연구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맥락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 박사님과 정 박사님이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의 변화는 이제 그 우주인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더 다양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도 있고, 뭐 투어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군인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새로운 종류의 우주인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좀 큰 맥락을 좀 고려를 해서 그 연구를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안 박사님 이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준 박사님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세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 교수님 이 중요한 토론에 가장 또 인사이트 있는 피드백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세 분의 논문 잘 경청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나중에 발표했던 정세영 씨의 논문부터 의견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주 분야가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특성 자체가 이 논문을 다루시면서도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이제 국제 우주 거버넌스 정책 이슈와 관련된 역사적인 어떤 추적을 쭉 해왔는데, 이 분석이 논문화로서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단단하게 결집되려면은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우주 국제 거버넌스 관련돼서 이 문제가 신냉전 또는 과거의 냉전, 지금은 신냉전이라고도 하죠. 중국과의 대립에서 미국이 우주 자체를 경제성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미국 자체는 잘 알고 계시듯이 국방 외교 전략과 새롭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우주 거버넌스 개념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경합하고 재편되는가를 쭉 추적하는 그런 관점으로 지오폴리티컬한 이슈로 다룰 건가, 또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신 거는 사실은 달과 관련된 어떤 집중적인 국제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뤄졌는데,
그러시려면은 예전부터 1971년, 72년 전에 다뤄졌던 그런 또 그 이전, 그 이후에서 특정 국제 거버넌스, 우주 거버넌스 관련된 담론들이 제3국의 입장과 패권국의 입장이 어떻게 경합하고 변화되고 수용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그 맨 마지막에 사례를 드신 스콧 페이스와 같은 우주법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비헤이비어, 중요한 액터, 그리고 또 그와 대칭될 수 있는 제3국 또는 유럽의 또 다른 액터들이 어떻게 경합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한다든지. 세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 세 번째를 선호하는 입장인데, 그런 국제 질서나 담론의 변화들을 대응하는 국내의 상황은 어떠한가? 과기부 주도의 대응과 항우연 주도의 대응, 또 과기부와 항우연 외의 국방이나 언론이나 전문가 사회의 대응은 어떤 쪽으로 편향이 되었는가? 저는 많은 부분 어떤 그 희망적인 미국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국제사회에 우리 질서에 참여해라라고 보여주는 그 희망적인 면에 너무 경도된 측면이 강하고 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특성을 분석할 건가? 이런 세 가지 방향을 일단 잡아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록을 보이셨을 때는 그 트랜스내셔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 공론장 이론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사전에 그거를 좀 어떻게 다루실 건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론적인 틀은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 이론적인 틀을 아까 세 가지 방향 중에 한 가지로 잡고 이론적인 틀과 연결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공론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우주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취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강력한 외부 중심성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모두가 해외 중심적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주는 특히 그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주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국적인 논리와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 국가들의 논리가 가장 크게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외부 중심적으로만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너무나 거대한 국가 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사회적 합의성은 굉장히 취약하고 민주적이기보다는 엘리트 중심적으로 가는 그런 특성이 강하고, 네 번째로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나 엘리트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의사 판단의 실패의 귀속은 해당 당사자들한테 미치지 않습니다. 과기부나 항우연이나 이런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실패의 귀속이 되는 이해관계자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인 대리인 실패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에리어가 저는 우주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네 가지 특성을 보았을 때 공론장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어봤었고, 이 부분이 다뤄지는가를 좀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뤄지지 않아서 그와 관련돼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을 드리고요. 그 정수미 박사님의 그 우주인 만들기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우주인 만들기, 우주인과 관련된 그 선행 논문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동안 꾸준히 연구해 오셨던 걸 아는데 그걸 못 읽어보고 지금 논문만 리뷰해서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미리 준비해 주신 자료의 완성도가 높았고 잘 발표해 주셔서, 특히 그 우주 사업은 소시오 테크니컬 이미지너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강조해 주셨고, 특히 그 이소연 씨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우주에 대한, 우주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또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잘 투영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는 맨 처음 전제하셨던 거로 과기부와 항우연과 사회 이미지너리가 충돌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충돌한 거로 볼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 단일 프레임 속에서 각각 과기부 국가 입장, 연구자 입장, 사회 입장은 그거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단일한 것 아니었는가? 오히려 그 이후에 그 표현하셨던 많은 실망, 기대 충돌, 뭐 이런 것들은 과기부 항우연이 사전에 기획할 때는 왜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조심스럽게 다뤄지지 않았는가? 또는 다뤄진 측면이 있죠. 분명히 우주 관광이라고 비판을 받을까봐 과학 실험을 여러 가지로 준비했는데 그 실험은 과연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였나?
아니면 조악하게 준비된 거였나? 뭐 이런 질문들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이미지너리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소셜 이미저리를 정체성을 우주인을 왜 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는 어떤 사회적인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 충분히 예측되고 준비되기보다는 그것을 어느 정도 대응하는 위주로 포장하는 위주로 되어서 이소연 씨가 최근에 하나 얘기했죠. 나는 하나의 상품이었고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이소연 씨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소비되어가는 그러면 그 소비된 소비한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은 충분히 성찰이 되었는가? 아까 인용하신 이덕환 교수님의 정책 실패냐 먹히냐 이 기사가 굉장히 좋은 저는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덕환 교수님의 그 기사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 성찰적인 담론은 전혀 없었고 부끄럽게도 최근에 우주인 사업이 다시 얘기가 되고 매우 일각에서 얘기가 되는 거지만 근데 조금 더 오늘 얘기에서 다양한 사회적 측면은 얘기됐지만 저는 조금 더 다뤄졌으면 하는 측면이 우주인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애초에 우주인이라는 우리 자체적인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자체도 물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같은 미국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우주인을 보내는 사업은 계획이 안 돼 있고 세계 추세는 무인화 추세인데 뿐 아니라 자기 발사체로 보내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이 사업을 추진했는가? 이게 공공적인 목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과기부 자체의 우주 사업에 대한 어떠한 예산 확대 또는 이런 정당성 획득을 위한 어떤 목적 하에 초기부터 특정 의도를 갖고 소비되었고 그 의도 자체가 의심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부실한 어떤 정책 견제 구조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같이 던져주면은 조금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우성 선생님의 토론을 들었고요. 세 분 발표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을 드렸다시피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안영준 박사님한테 좀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이 올라왔고요. 그걸 포함해서 안영준 박사님께서 처음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토론과 그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제 세션에 대한 질문의 답을 드리기 전에 이 세션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 제목을 인간화된 공간으로서의 우주와 STS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인간화된 공간으로서의 우주라는 거는 이제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휴머나이즈드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의 공간을 넘어서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활동 공간으로서의 우주로 지금 이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우주라는 공간이 과학자와 사이언티스트와 또는 군,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인문사회학, 뭐 해가지고 훨씬 더 확장된 의미. 그러니까 인간의 공간의 확장과 더 이제 생활 공간의 확장과 더 관계가 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당장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인간의 존재 영역과 생활 공간으로이 확대되면서 우주로 넘어가게 되면 물리적 환경이 다른 공간에서 인간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제 어떤 관심이나 학문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몇몇 연구자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서 세션을 만든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세션 구성하면서도 쉬울 줄 알았는데
토론자 분들 구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오늘 최영섭 교수님과 안호성 부장님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도 이제 많이 꼬시고 있고요. 이제 이런 좀 어떤 담론이 굉장히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주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경제학도들도 들어오고 예술가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논의들이 좀 더 성숙하게 됐으면 하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랑 이제 토론 맡으시면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연구에 대해서 일단은 그 정승민 박사님이 9명 우주인 갔는데, 이제 나머지 제가 이제 이 연구가 제가 아주 뭐 깊이 있게 된 건 아닙니다.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좀 리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좀 중간 정도 한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나머지 6명,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스카이랩 2였죠. 그러니까 스카이랩 1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았고요. 한 방문하는 정도로 금방 갔다 왔고, 3가 조금 더 길었고, 이제 제가 2에 대한 부분만 일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들의 사이언스 미션은 그때 이제 사실은 연료통을 개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 아폴로 2단에 연료통을 완전히 다 비워갖고 그걸 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지금 국제우주정거장 이상으로 빈 공간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로 했던 실험들이 주로 의학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커윈이 MD였잖아요. 그래서 인간 신체에 대한 것, 거기에다가 동물 실험 같은 것.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후에 여러 이제 좀 익숙한데, 거미가 예를 들면은 그 웹을 어떻게 짓느냐, 그때 그 실험이 처음 있었고요. 생물들을 좀 데리고 갔거든요. 생물학과 관련된 실험들이 이제 좀 많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무슨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초반에는 어쨌든 생명체, 인간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었기 때문에 의학과 관련된, 생물학과 관련된 실험들이 처음에는 많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끝났느냐? 돈이 없었죠. 제일 큰 건 이제 예산의 문제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재미난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여기에다는 발표를 말씀을 안 드렸지만, 파업을 했어요. 거기 있는 스카이랩에 있는 우주인들이. 그래서 최초의 스트라이크 인 스페이스. 근데 이 파업이 뭐였냐면은, 거기 안에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다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작업 공간으로 보면은. 모든 과정이 다 보고가 되고 모니터링 되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꺼버립니다. 그 모니터링 그걸 한 일주일. 그래갖고 뭐 이제 우주에서의 파업과 노동자로서의 또 우주인,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인용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인간화된 공간으로서의 우주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지금 정승미 박사님 발표나 정세영 박사님 선생님 발표나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질문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어서 정승미 박사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과 다른 좋은 발표들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안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 및 토론을 대답을 해보자면요. 먼저 이 과기부와 항우연, 사회가 과연 충돌한 것이 맞냐, 서로 그냥 하나의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한국 우주인이란 존재는 하나의 동일한 존재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계획했냐, 어떤 걸로 의도하고 생각했느냐가 도리어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기부 분들을 인터뷰해보거나 하우연 당시 단장님이나 그 당시 분들이 인터뷰해보거나 하면, 과기부 분들 인터뷰할 때 정말 되게 강하게 이게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거기 연구자고 전문가라고, 한국은 걔네 완전 잘못 생각하네 라고 대놓고 반말로 나올 만큼 되게 강하게 표현이 될 만큼,
과기부랑 황우현이 최소 과기부와 황우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정말 다르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하는 게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는 사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한국 우주인은 하나의 존재인데 동일한 하나의 존재인데 이 존재한테 요구하는 거, 이 존재를 생각하는 거,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국 그 누구의 요구도 그 누구의 기대도 완벽히 만족을 시킬 수 없어진. 네, 그렇게 해서 이미지너리의 충돌 서로 너무 다르게 인식했다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처음에 이 연구, 사실 이거는 우주인 사업이 제 박사 학위 논문 주제였고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 학위 논문의 정확한 그 전체 흐름은 아닌데 약간 그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스피노프 정도로 사회적 구성, 실제 구성 쪽을 조금 더 봐보자 해서 우주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발표를 준비한 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이미지너리로 봐서 뱅가드들의 비전이 다르고 이해가 달랐다라는 거는 되게 거의 확고하게 드러났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럼 우리나라의 우주인 계획이 왜 애초에 필요가 했냐, 이걸 왜 했냐, 과기부에서 우주 예산을 늘리거나 뭐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하신 내용, 이거는 사실 제 학위 논문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을 보내려는 시도는 사실 80년대부터 얘기가 됐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뭐 나사에서 우리 올림픽 준비할 때 야, 니네가 위성 만들어서 우리 스페이스 셔틀로 쏘면 우리가 그때 한 명 태워줄게. 과학자 한 명 태워줄게. 내지는 뭐 옛날에 우주정거장 미르에서 고장난 거 뭘 고칠 거를 니네가 사람을 보내주고 돈과 수리를 해주면 그거 수리할 한국인 하나 보내줄게. 식으로 되게 일찌감치 80년대부터 논의가 됐던 거긴 한데 이번 이 우주인 사업은 제 시각으로는 오명 장관님의 개인적인 꿈과 황우석 사태로 무너진 과학기술계의 히어로가 필요했고 그리고 당시 2002년에 공식 발표가 된 이공계 위기 해결 세 가지 목적을 가장 크게 두고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는 이게 연구사업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사람들한테 이공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과학기술계로 돌려야 한다. 그런데 황우석 박사가 그렇게 무너지면서 하나의 히어로가 사라졌으니 다시 끌어올 게 필요하다라는 걸 가장 강하게 내세운 이유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가 이거를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 홍보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건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아니어도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우리가 우주인을 왜 보냈어야 하느냐? 우리가 좀 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우주를 왜 해야만 하고 우주를 왜 가야만 하느냐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 내에서 사실 더 논의가 돼야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전에서 말씀하신 결국 이거는 그 엘리트적인 뭐 과기분이 항우연 쪽에서 엘리트들이 중심으로 가지만 책임들은 그들에서 제어지 않고 사회적 합의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우주인 사업의 문제도 결국 거기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결론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우주인이 과연 그럼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우주인이 왜 필요하느냐, 우주는 왜 가야 하느냐에 대한 그 논의가 사회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예, 그 사이에 그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요. 뭐 기왕에 올려주셨으니까 그리고 답변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 다시 안영준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 답하기가 까다로워서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였는데, 뭐 조금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끝부분에 이게
그 콜러 얘기를 하면서 모던 사이언스 그리고 모던 레버러터리의 특징을 실험실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실험실이 갖는 로컬리티 그것에 대한 제거 그게 유니버셜한 난리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었다면 우주 실험실은 이 지상의 어떤 지상이라는 거는 지상에 갖는 로컬리티와 그거는 우주랑은 로컬리티가 다르잖아요. 물리적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모던 레버러터리와 모던 사이언스를 그렇게 범위를 한정짓고 규정한다면 우주 실험실은 그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과학 지식의 생산 공간으로서 확장이다. 이렇게 저는 어렴풋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레버러터리와 관련된 모더니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확장 또는 그거를 넘어서는 뭐 극복은 아니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지상에 어떤 의미를 주냐는 보다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우주에 대한 확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이거 어렴풋한 아이디어들이라 앞으로 이제 조성희 선생님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주 STS 포섭 되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 우주 STS에 대한 세션은 제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처음인가요? 이게 이번이? 예, 처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안영준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우주 관련된 논의들이 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다들 참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12시가 됐으니 집에 계신 분들은 각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 저희는 여기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